잠 못 드는 밤의 징기스칸, 초원의 소년에서 세계 제국의 창시자까지 1227년 여름, 중국 북서부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65세의 늙은 전사. 말에서 떨어진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는 아직 전쟁터에 있습니다. 마지막 적을 무릎 꿇릴 때까지 죽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무친. 세상은 그를 징기스칸이라 부릅니다. 대양처럼 넓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태평양에서 지중해까지, 시베리아에서 인도까지 2400만 제곱킬로미터. 현재 러시아보다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던 날 그의 시신을 옮기는 사람들이 만난 모든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1000마리 말이 땅을 밟아 흔적을 지웠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왜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감추려 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버려진 아이가 어떻게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는지, 학살자로 기억되는 그가 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는지, 문맹이었던 그가 어떻게 정보 전쟁의 대가가 되었는지 편안하게 누워서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13세기 몽골 초원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걸어가시죠. 1162년 봄, 몽골 초원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몽골 초원.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 겨울에는 영하 40도, 여름에는 영상 40도.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합니다. 약한 자는 죽습니다. 부족은 서로 싸우고 약탈하고 배신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테무친입니다.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키아트 부족의 작은 족장입니다. 강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수많은 부족 중 하나일 뿐입니다. 테무진이라는 이름,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이 이름은 아버지가 최근에 잡은 적 장수의 이름입니다. 몽골에서는 적을 이긴 날 태어난 아이에게 그 적의 이름을 붙입니다. 승리의 상징으로요. 하지만 이 승리의 아이에게 곧 비극이 찾아옵니다. 테무진이 9살 되던 해입니다. 아버지 예수게이는 아들을 데리고 다른 부족으로 갑니다. 약혼자를 찾기 위해서죠. 몽골에서는 아주 어릴 때 약혼을 합니다. 부족 간 동맹을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테무진은 보르테라는 소녀를 만납니다. 10살. 테무진보다 1살 많습니다. 총명하고 의지가 강한 소녀입니다. 약혼이 성사됩니다. 예수게이는 아들을 보르테의 부족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타타르 부족을 만납니다. 타타르. 예수게이의 오랜 적입니다. 그들은 예수게이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기고 말합니다. 지나가시는 길인가요? 우리 축제에 들러 함께 술이나 한잔 하시죠. 초원의 관습입니다. 지나가는 여행자를 환대하는 것. 예수게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모욕입니다. 그는 그들의 천막에 들어가 술을 마십니다. 독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사흘 후 예수게이는 죽습니다. 테무진은 급히 집으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이미 죽은 뒤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족이 그들을 버립니다. 족장이 죽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가족을 따르지 않는다. 부족민들은 천막을 걷고 떠납니다. 테무진의 가족을 초원 한가운데 버리고 갑니다. 남은 것은 어머니 호엘룬, 9살 테무진, 그리고 4명의 어린 동생들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축도 보호도 음식도 없습니다. 어머니 호엘룬은 놀라운 여성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이끌고 강가로 갑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들판에서 야생 마늘과 뿌리를 캡니다.
쥐와 들쥐를 잡아 구워 먹습니다. 태무지는 뼈와 나무로 화살을 만듭니다. 새를 쏘고 토끼를 쫓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팁니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배신의 기억입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말다툼을 합니다. 태무진과 동생 카사르가 새를 잡았는데 이복 형제 베으테르가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태무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빼앗는구나. 우리 부족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태무진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동생 카사르와 함께 베으테르를 찾아갑니다. 베으테르는 언덕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태무진과 카사르는 화를 듭니다. 베으테르는 그들을 봅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합니다. 형제여, 나를 죽이지 마라. 우리에게는 적이 많다. 형제를 죽이면 우리는 더 약해진다. 태무진은 화살을 쏩니다. 카사르도 쏩니다. 베으테르는 죽습니다. 어머니 호엘루는 분노합니다. 너희는 내 배를 찢어 나온 것들이다.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 하지만 태무진은 이미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냉혹해야 한다는 것을. 배신하는 자는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그의 첫 번째 살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닙니다. 베으테르 살해 소식이 퍼집니다. 타이치오트 부족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께의 아들이 자라고 있다. 언젠가 복수하러 올 것이다. 지금 없애야 한다. 그들은 태무진을 습격합니다. 태무진은 숲으로 도망칩니다. 9일 동안 숨어 지냅니다. 하지만 결국 잡힙니다. 그들은 태무진의 목에 무거운 나무칼을 채웁니다. 카엔지유이라고 부르는 형벌 도구입니다. 머리를 움직일 수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게 만드는 고문 도구입니다. 태무진은 노예가 됩니다. 그는 부족에서 부족으로 팔려 다닙니다. 모욕당하고 굶주리고 매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립니다. 기회를. 어느 여름밤입니다. 타이치오트 부족이 큰 축제를 엽니다. 모두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춥니다. 태무진을 지키는 감시병도 취합니다. 이때입니다. 태무진은 목에 채워진 나무칼로 감시병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감시병은 쓰러집니다. 태무진은 도망칩니다. 아직 목에 나무칼이 채워진 채로. 그는 강으로 달려갑니다. 물속에 몸을 숨기고 나무칼만 수면 위로 띄웁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입니다. 추격자들이 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물만 뒤지다 갑니다. 태무진은 밤새 물속에서 기다립니다. 새벽이 됩니다. 한 남자가 강가로 옵니다. 소르칸 시라라는 사람입니다. 타이치오트 부족의 일원입니다. 그는 물속에 태무진을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합니다. 나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태무진은 놀랍니다. 왜 나를 돕습니까? 소르칸 시라가 답합니다. 내 눈을 봤다. 너는 언젠가 위대해질 사람이다. 나는 그날을 위해 지금 너를 돕는다. 그는 태무진의 목에서 나무칼을 풀어줍니다. 음식을 주고 말을 빌려줍니다. 태무진은 도망칩니다. 자유인으로. 이 사건은 태무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르는 사람. 그리고 능력과 비전을 보고 따르는 사람. 태무진은 깨닫습니다. 혈연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죽자 부족은 그를 버렸습니다. 형제도 서로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소르칸 시라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를 도왔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혈연이 아니라 충성으로. 이것이 나중에 몽골 제국을 만드는 핵심 원리가 됩니다. 태무진은 가족을 찾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여전히 강가에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태무진은 이제 16살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보르테. 7년 전 약혼한 소녀. 그녀는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태무진은 보르테의 부족을 찾아갑니다.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였던 자신을 기억해 줄까요? 하지만 보르테의 아버지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합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딸을 데려가라. 보르테와 태무진은 결혼합니다. 보르테의 아버지는 딸에게 결혼 선물을 줍니다. 검은 담비 가죽 코트. 이것은 매우 귀한 물건입니다. 당시 몽골에서 최고급 사치품입니다. 태무진은 이 코트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는 토오릴 칸을 찾아갑니다. 토오릴 칸. 케레이트 부족의 강력한 족장입니다. 그리고 한때 태무진의 아버지와 의형제였던 사람입니다. 태무진은 그에게 검은 담비 코트를 바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당신은 의형제였습니다. 이제 저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토오릴 칸은 기뻐합니다. 검은 담비 코트는 훌륭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의 아들을 돕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좋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태무진은 첫 번째 강력한 동맹을 얻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태무진은 이미 전략가입니다. 그는 유일한 귀중품인 코트를 아내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투자합니다. 가장 강력한 족장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방식입니다. 전투가 아니라 전략으로. 태무진과 보르테는 작은 천막에서 행복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새벽 메르키트 부족이 습격해 옵니다. 메르키트? 왜 그들이 왔을까요? 복수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어떻게 보르테의 어머니를 얻었는지? 그는 메르키트 부족에게 약혼한 여자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메르키트는 똑같이 복수합니다. 예수게이는 우리 여자를 빼앗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아들의 여자를 빼앗는다. 새벽 습격입니다. 늙은 하인이 달려와 외칩니다. 메르키트가 온다. 태무진과 동생들은 말을 타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보르테를 위한 말이 없습니다. 보르테는 수레에 숨습니다. 하지만 메르키트 전사들이 수레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보르테를 끌고 갑니다. 태무진은 산에서 그 광경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힘이 없습니다. 병사도 동맹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태무진은 맹세합니다. 반드시 그녀를 되찾겠다. 태무진은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첫 번째 토오를 칸에게 갑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를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제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가 납치되었습니다. 토오릴 칸은 동의합니다. 좋다. 내가 2만 명을 보내주겠다. 두 번째 태무진은 자무카를 찾아갑니다. 자무카.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무카는 태무진의 어린 시절 친구입니다. 그들은 함께 자랐고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몽골어로 안다라고 합니다. 자무카는 똑똑하고 카리스마 있는 전사입니다. 이미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태무진이 말합니다. 형제여, 내 아내가 메르키트에게 끌려갔소. 나를 도와주시오. 자무카는 즉시 동의합니다. 형제의 아내는 내 아내와 같소. 내가 2만 명을 데리고 가겠소. 이제 태무진은 4만 명의 연합군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태무진은 자신의 병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100명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4만 명의 군대를 움직입니다.
어떻게? 관계의 힘입니다. 토오릴 칸에게는 검은 담비 코트와 존경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무카와는 어린 시절의 우정과 의형제 관계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평생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동맹을 만듭니다. 사만 연합군이 메르키트를 공격합니다. 메르키트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군대가 올 줄은. 밤 습격입니다. 몽골 기병들이 메르키트 천막들을 에워쌉니다. 불화살이 날아갑니다. 외침과 비명이 터집니다. 태무지는 보르테를 찾으며 외칩니다. 보르테, 보르테. 혼란 속에서 한 여자가 달려옵니다. 보르테입니다. 그녀는 수레에서 뛰어내려 태무친에게 달려옵니다.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태무진의 첫 승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르테는 임신했습니다. 그녀가 메르키트에 있던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입니다. 태무진은 그에게 주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상한 이름이죠? 왜 자기 아들에게 손님이라는 이름을 붙일까요? 태무진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하지만 그는 주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공개적으로. 왜일까요? 보르테를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이유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메르키트 전쟁 이후 태무진과 자무카는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두 의형제는 부족들을 이끌고 함께 초원을 횡단합니다. 함께 사냥하고 함께 전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태무진에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일까요? 태무진은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출신이나 부족이 아니라 노예였던 사람도 그의 부하가 됩니다. 가난한 전사도 환영받습니다. 태무진은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따르면 너의 능력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반면 자무카는 전통적인 귀족입니다. 혈통을 중시합니다. 오래된 부족 체계를 지킵니다.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무카의 부하 한 명이 태무진의 말대를 훔칩니다. 태무진의 동생 벨구테이가 그 도둑을 죽입니다. 자무카는 분노합니다. 내 부하를 죽였다. 이것은 모욕이다. 태무진은 대답합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하지만 자무카에게 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족의 명예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밤 자무카가 태무진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소. 태무진은 알아챕니다. 이것은 결별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오. 다음 날 아침 태무진은 가족과 부하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무카의 부하 중 많은 이들이 태무진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태무진의 능력주의를 더 선호합니다. 자무카는 이것을 배신으로 봅니다. 이제 두 친구는 경쟁자가 됩니다. 몇 년 후 1187년경 자무카는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13개 부족 3만 명의 병력입니다. 그들은 태무진을 공격합니다. 디렐룸-볼다흐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에서 태무진은 패배합니다. 그는 케렐렌강 협곡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숨어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자무카는 실수를 합니다. 그는 포로로 잡은 태무진의 부하 70명을 끓는 가마솥에 산채로 넣어 죽입니다. 공개 처형으로. 이것은 몽골의 관습이 아닙니다. 너무 잔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무카에게 등을 돌립니다. 자무카는 너무 잔인하다. 태무진은 엄격하지만 공정하다. 태무진은 패배에서 교훈을 배웁니다.
나는 아직 약하다. 더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 더 나은 전략이 필요하다. 그는 토오릴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의 캠페인에 참여하고 전리품을 나눕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태무진은 힘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하나씩 부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때로는 전투로, 때로는 결혼 동맹으로, 때로는 관대함으로. 1206년이 되면 태무진은 마침내 모든 몽골 부족을 통합하게 됩니다. 1206년 봄, 오놈 강가에 거대한 쿠릴타이가 열립니다. 쿠릴타이는 몽골의 대회입니다. 모든 부족장들이 모입니다. 수천 개의 천막이 펼쳐집니다. 수만 명의 전사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태무진. 이제 44세가 된 이 남자는 20년 동안 싸웠습니다. 배신당했고 패배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몽골 부족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무당 코코추가 선포합니다. 하늘이 말씀하셨다. 태무진은 온 세상의 칸이 될 것이다. 군중들이 외칩니다. 칭기스칸, 칭기스칸, 칭기스칸. 대양처럼 넓은 통치자. 흰색 깃발이 올라갑니다. 9개의 말꼬리 깃발. 최고 통치자의 상징입니다. 태무진은 이제 칭기스칸입니다. 하지만 그는 축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징기스칸의 첫 번째 조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야사. 몽골 제국의 법전. 이 법은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족장이든 노예든. 야사의 핵심 조항들. 도둑질은 사형입니다. 왜? 징기스칸은 상업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실크로드 무역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왜? 징기스칸은 실용주의자입니다. 모든 신을 존중하면 어떤 신이 진짜든 우리는 안전하다. 전쟁 포로를 죽이지 말고 흡수하라. 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몽골은 인구가 적었습니다. 능력으로 승진합니다. 이것이 가장 혁명적입니다. 귀족의 아들이라도 무능하면 강등됩니다. 노예라도 능력이 있으면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태무진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무칼리를 태무진에게 하인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칼리는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똑똑하고 용감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를 장군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 전역을 담당하는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노예에서 제국의 총독으로. 이것이 몽골 제국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징기스칸은 군대를 완전히 재조직합니다. 전통적인 부족 단위를 파괴합니다. 대신 십진법 시스템을 만듭니다. 10명 아르반 ARBAN -1의 작은 분대. 100명 자군 JAGUN -1의 중대. 1000명 민간 MINGGHAN -1의 연대. 1만 명 투맨 TUMEN -1의 사단. 각 단위마다 명확한 지휘관이 있습니다. 명령 체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단위들은 부족이 섞여 있습니다. 한 아르반에 여러 부족 출신이 함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부족 정체성을 파괴하고 몽골 제국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더 이상 메르키트 부족이 아니다. 너는 몽골 제국의 전사다. 이 시스템은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명령이 빠르게 전달됩니다. 조직이 명확합니다. 훈련이 표준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성이 부족이 아니라 칸에게 향합니다. 이것이 몽골 군대가 무적이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몽골 기병.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군대.
하지만 왜 그들은 그토록 강했을까요? 첫째 말입니다. 몽골 말은 작지만 강합니다. 거친 날씨를 견딥니다. 풀만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사는 3마리에서 5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말을 계속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마리 지치면 다른 말로 갈아탑니다. 이것은 몽골군이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당시 다른 군대는 3, 40km가 한계였습니다. 둘째 무기입니다. 몽골 복합궁. 이것은 예술 작품입니다. 나무, 뿔, 힘줄을 여러 겹으로 만든 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300m 이상. 그리고 몽골 전사들은 말을 타면서 활을 쏩니다. 정확하게. 상상해 보세요. 시속 50km로 달리면서 300m 밖의 적을 맞춥니다. 각 전사는 60개 이상의 화살을 가지고 다닙니다. 셋째 전술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가짜 후퇴입니다. 몽골군이 공격합니다. 적군이 반격합니다. 그러면 몽골군은 도망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군은 추격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적군이 추격하면서 대형이 무너집니다. 지치고 흩어집니다. 그때 몽골군이 갑자기 돌아옵니다. 측면에서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적군은 포위됩니다. 학살이 시작됩니다. 이 전술은 수백 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계속 속았습니다. 징기스칸의 진짜 비밀 무기는 뭘까요? 정보입니다. 징기스칸은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보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는 정찰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말갈치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적 영토를 미리 돌아다닙니다. 지형을 조사하고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적의 군사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항상 상인들을 보호했습니다. 왜? 상인들이 가장 좋은 정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곳을 여행합니다. 모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심리전. 징기스칸은 공포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한 도시를 정복할 때 그는 선택권을 줍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저항하면 모두 죽일 것이다. 만약 도시가 저항하면 그는 약속을 지킵니다. 모두 죽입니다. 이 소식이 퍼집니다. 다음 10개 도시는 싸우지 않고 항복합니다. 공포는 가장 싼 군대다. 한 번의 학살로 10번의 전투를 피합니다. 잔인할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1205년 징기스칸은 첫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목표 서하 왕국. 서하는 지금의 중국 북서부에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징기스칸이 서하를 공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서하는 부유한 무역 국가였습니다. 둘째, 훈련. 몽골군은 아직 도시 공격 경험이 없었습니다. 서하는 좋은 연습 상대였습니다. 셋째, 전략적 위치. 서하를 차지하면 금나라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서하는 성벽이 있는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몽골군은 초원의 전사들입니다. 성벽 공격 경험이 없습니다. 첫 공격은 실패합니다. 성벽이 너무 높고 강합니다. 징기스칸은 깨닫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그는 중국인 기술자들을 포섭합니다. 그들에게 배웁니다. 투석기, 공성 사다리, 성벽 파괴 기술. 몽골군은 빠르게 배웁니다. 1210년 서하는 항복합니다. 징기스칸은 관대합니다. 서하를 완전히 파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크로드 무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공만 받고 서하 왕을 그대로 둡니다.
나를 인정하고 세금을 내고 군사 지원을 하면 너희 왕국은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징기스칸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실용적입니다. 이제 진짜 적이 나타납니다. 금나라. 중국 북부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 인구는 몽골의 10배. 군대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도로 발전된 문명입니다. 금나라는 몽골을 야만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은 복수할 이유가 있습니다. 금나라가 몽골 부족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금과의 관계에서 고통받았습니다. 1211년 징기스칸은 금나라를 침공합니다. 이것은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금나라의 수도 중도는 엄청난 성벽으로 보호됩니다. 몽골군은 여러 번 공격하지만 막힙니다. 징기스칸은 전략을 바꿉니다. 도시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주변을 파괴합니다. 농토를 불태웁니다.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몇 달 후 금나라는 협상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공주도 보내겠다. 제발 물러가 달라. 징기스칸은 동의합니다. 조공을 받고 떠납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금나라가 약속을 어깁니다. 징기스칸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더 잔인하게. 금나라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징기스칸이 죽은 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1234년 마침내 멸망합니다. 1218년 징기스칸은 동쪽으로 금나라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서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충분히 많은 땅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징기스칸은 호라즘 제국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450명의 상인과 외교관들. 우리는 무역하고 싶다. 평화를 원한다. 사절단은 오트라르라는 국경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곳의 총독 이날축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습니다. 소식을 들은 징기스칸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는 참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는 호라즘 샤왕제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이것은 국경 총독의 실수였을 것이다. 그를 처벌하고 배상하면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호라즘 샤 무함마드는 교만합니다. 몽골 야만인들이 감히 나에게 요구를 하다니. 그는 징기스칸의 사절들을 모욕합니다. 수석 사절의 수염을 태웁니다. 나머지는 쫓아냅니다. 이것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징기스칸은 사흘 동안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합니다. 탱그리안을 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사람들을 죽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1219년 징기스칸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향합니다. 그의 아들들, 최고의 장군들, 전체 제국의 힘. 목표 호라즘 제국의 완전한 파괴. 몽골군은 태풍처럼 호라즘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부하라. 실크로드의 찬란한 도시.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 몽골군이 도시를 포위합니다. 징기스칸이 요구합니다. 항복하라. 도시는 항복합니다. 징기스칸은 큰 모스크에 들어갑니다. 말을 타고. 이것은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신이 보낸 재앙이다. 너희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도시를 약탈합니다. 불태웁니다. 사마르칸트. 호라짐의 수도. 이 도시는 저항합니다. 몽골군은 5일 만에 성벽을 부숩니다. 학살이 시작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하지만 이 숫자들은 아마 과장되었을 것입니다. 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오트라르.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징기스칸은
이 도시에 특별한 처벌을 내립니다. 총독 이날축을 생포합니다. 그의 눈에 녹은 은을 붓습니다. 너는 은을 탐냈다. 그러니 은으로 죽어라. 징기스칸이 죽은 지 80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무덤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DNA 연구에 따르면 현재 약 1600만 명이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0.5%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징기스칸의 아들들, 손자들이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도 정복을 계속했고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학살자였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일부 지역은 몽골 침략 이후 수백 년 동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문명의 연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동양과 서양을 연결했습니다. 실크로드를 보호했습니다. 중국의 화약과 나침반이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의 기술이 아시아로 갔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기독교인, 무슬림, 불교인 모두 몽골 제국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능력주의를 실천했습니다. 노예도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문맹이었지만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징기스칸은 누구였을까요? 괴물이었을까요? 천재였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는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13세기는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제국이 전쟁과 정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비범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시작해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배신을 경험하고 충성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노예가 되었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능력으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한 기억하는 자에게 살아남습니다. 징기스칸은 자신의 무덤을 숨겼지만 그의 이야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명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문명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는 수백만을 죽였지만 그의 제국은 수백만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모순적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